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세간의 인식이라는 거는 그래도 게임 잘하네. 이세돌을 이겼대. 이세돌을 이겼대. 오 머리가 좋은가 본데? 뭐 또는 저기 뭐냐 이제 컴퓨터가 바둑에서 사람을 이기는구나.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AI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인식이.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겨뤄가지고 이세돌 구단이 딱 한 번 이기고 나머지 계속 졌죠. 졌는데 그러면은 우리 우리나라의 그 가장 유명한 바둑 기사였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알파고가 그 딥마인드였나요? 그 알파고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으로 이제 대결을 해서 딱 한 번 빼고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게 크게 이슈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그 이슈가 그때 바둑 대회 딱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웃기는 게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 인공지능과 그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로 인해서 깜짝 놀란 나라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결을 벌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바둑 기사와 대결을 벌였는데 정작 그 결과를 때문에 굉장히 크게 깜짝 놀란 나라는 중국이에요. 정작 우리나라는 그거 보고 하나 이벤트로 끝났어요. 바둑 좀 두네, 잘 두네, 이제 인간도 이기나 보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났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그 바둑 저변 인구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바둑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중국이 굉장히 바둑 저변 인구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때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 이기는 모습 보고 또 이후에 알파고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의 그 누구죠? 중국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 이름이 뭐더라? 커제였나? 커제하고도 싸워가지고 또 이기고 막 이렇게 계속 이어지긴 했는데 그때부터 중국이 인공지능 그 바둑 광풍이 일었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인공지능 바둑 서비스가 엄청나게 또 흥행했다는 거는 그 인공지능 바둑 서비스라는 게 결국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때부터 연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쪽에서.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도 이제 같은 서비스가 있긴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알파고가 이제 대중적인 어떤 바둑 서비스를 이제 딥마인드 쪽에서 뭐 알파고 약간 뭐라 그러더라? 그거 이제 제공하게 되면서 그거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받기만 했는데 중국에서는 자체 개발을 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와가지고 뭐 인공지능 뭐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중국이 진짜 미국을 따라잡느니 마느니 이런 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사실 중국은 10년 전부터 이미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벌어진 바둑대회를 보고 거기서 얘네들이 충격을 받고 얘네들은 10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진했죠. 그런 부분은 뭐 이제 솔직히 저 아니래도 솔직히 유튜브나 뭐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울 거는 없는데 중국이 그렇게 2016년도에 그 바둑 대회가 있었고 2017년, 18년, 19년 계속해서 중국이 이제 인공지능 개발에 이제 그걸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뭐 네이버라든가 NHN이라든가 네이버죠. NH에 뭐 물론 다음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하는 어떤 뭐 벤처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인공지능 개발을 해왔던 거는 있긴 있는데 사실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건데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에 이 전문가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에서 막 아직까지는 중국이 앞서 있고 좀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 수출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세계적인 자부심을 느끼고 살기는 하는데
그 시스템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연산들에 대한 어떤 뭐 방정식, 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연산하는 그 시기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컴퓨터 공학 같은 건데 그 컴퓨터 공학자들 중에 그 알고리즘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학자들이 많아요. 수학자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수학자들이 미국하고 중국에 대부분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수학자, 미국 같은 나라는 특이하게 이제 수학자들이 활동하는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미국은 예를 들면 뭐 주식 분석, 뭐 이런 거, 월스트리트에서 주식 분석하고 뭐 이렇게 금융 쪽에서 뭐 이렇게 통계 분석하고 이런 쪽에 수학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수학자들 중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게, 그,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룬 영화 중에 그, 제목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서브프라임 사태 다뤘던 영화, 그게 뭐죠? 그, 서브프라임 영화 다뤘던 영화가, 또 생각이 안 난다. 요즘 무슨 치매 걸렸나? 왜 이렇게 생각이 자꾸 안 나죠, 이게?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어, 잠깐만요. 빅숏. 빅숏이라는 영화는 다 보셨을 거야, 아마. 그 빅숏이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에서도 그 거기 나오는 여러 명의 이제 인물들이 있는데 그중 한 인물이 이제 그 앞으로 경제 위기, 부동산 위기가 닥칠 걸 예상하고 이제 거기 이제 이제 숏을 걷는데 그때 자기의 어떤 그 예측을 뒷받침하는 사람으로 수학자를 한 명 딱 데려가거든요. 투자자 앞에. 그때 그 수학자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사실 수학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보면 이걸 많이 느낄 수 있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칩 회사가 두 회사가 있죠. 하나 엔비디아, 그리고 또 하나는 AMD. 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비디아하고 AMD 이 두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칩 회사인데 두 회사의 CEO가 전부 다 대만인이에요. 대만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대만에서 뭐 이민 가가지고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미국인이 아니라 대만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마저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서 그게 대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둘 다. 우리나라가 솔직히 얘기해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만을 되게 얕봤거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만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할 정도, 많은 사람들이 대만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많이 팔고 자동차도 많이, 대만보다 많이 팔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는 대만에 많이 밀려요. 이거는 솔직히 그쪽 분야에서, 이쪽 분야에서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팜리스니 뭐 어쩌죠. 이게 얘기들이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대만에서 발굴되는 이런 컴퓨터 공학자들이나 수학자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가요. 중국에서 많이 스카우트하고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떻게든 반도체 성장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관련 인력을, 전문 인력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대만에서 많이 스카우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떠냐 하면은 기존의 어떤 삼성이라는 하이닉스, 삼성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라든가 컴퓨터 쪽을 많이 이끌었죠. 이끌었는데 또 NHN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이끌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설비 투자가 너무 그 설비 투자라는 게 기존의 어떤 수출하는 뭐 기존에 만들어진 생산품을 확장하는 데 많이 투여가 되고 좀 더 연구개발 쪽으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연구개발 쪽으로 많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많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 거거든요. 옆 나라 중국만 보더라도 중국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게 보였을 텐데 그런 부분을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냥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를 막 저는 이렇게 막 욕하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 부분이 이게 결국 선진국의 함정 같은 거예요, 이게. 일본이 과거에 그랬거든요. 일본이 80년대, 90년대 전자제품 왕국이었잖아요.
전 세계적인 가전제품을 일본에서 거의 다 이제 만들고, 그냥 외국 나가면은 그냥 가전제품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재팬 그랬으니까. 가전제품 왕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의 어떤 전자제품이라는 거는 일본의 어떤 소니,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만든 어떤 전자제품의 카피에 불과했어요. 카피. 어떤 좀 잘 만든 카피 그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제 소니 워크맨이라든가 파나소닉 제품들을 몇 개 이제 써보기는 했지만 90년대 써보기는 했지만 진짜 삼성 제품하고 비교하면 얘네들이 진짜 만듦새가 좋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 이래서 소니 하는구나 막 그렇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때 뭐 학생들 뭐 다 책가방 속에다가 워크맨 하나씩은 다 들고 다녔을 때니까 워크맨에다가 이제 김광석이나 뭐 유재한 노래 이렇게 틀어놓고 서태진 노래 이제 틀어놓고 이어폰을 듣고 그러고 다녔던 게 지금의 50대 60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던 것이 이제 MP3 플레이어로 그 카세트 테이프나 이제 그 레코드판이 사라지고 또 CD 플레이어를 거쳤다가 이 CD 플레이어도 끝나고 MP3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 판이 바뀐 거거든요. MP3를 넘어오는데 일본의 가전업체들은 여기를 대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카세트 테이프나 레코드판이나 아니면 CD 플레이어 이런 어떤 그 이건 손에 잡히는 물건들이잖아요. 카세트, 뭐 레코드판, CD 플레이어, CD 컴팩터 디스크죠. CD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손에 잡히는 물건이잖아요.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 가전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소니가 그런 거에 너무 인식이 굳어져가지고 아 이거를 좀 더 만든 새가 좀 더 좋고 좀 쓰기 편하게 만들면 되지라는 부분으로 그냥 그 사업을 확장을 시킨 거지. 앞으로 들어오게 될 뭐 MP3라든가 뭐 하여튼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앞으로 발달할 것이라는 걸 얘네가 모르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못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간과하고 우린 계속 카세트만 만들어, 우린 계속 오디오만 만들어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이게 시장이라는 게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갑자기 한 번에 확 뒤집어 엎어지는 거거든요. 가다가 순식간에 MP3 시장으로 확 뒤집어 엎어지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우리나라는 뭐 MP3 전문 기업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대처하기 훨씬 편했던 거고, 일단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일본에 비해서 기존의 어떤 레코드 시장에서는 일본이 1위고 우리나라는 뭐 잘해봐야 뭐 동아시아에서도 4위, 5위 이런 밑에 있던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이 딱 바뀌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기존의 어떤 제품들을 버리고 새로운 거를 가져오기가 쉽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래봤자 우리는 꼴찌니까. 근데 일본은 1위잖아요. 상위권이란 말이에요. 1, 2, 3위가 뭐 소니, 파나소닉, 사뇨 이런 회사들이 1, 2, 3위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기존에 자기네들이 구축한 어떤 그 시장을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전제품 왕국이었던 일본이 그렇게 무너졌던 거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소니는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니 뭐 카메라, 플레이스테이션 또 뭐가 있죠. 소니가 내세우는 제품들이 몇 개 있지만 솔직히 그거 외에는 지금 뭐 가전업체에서 소니가 사라졌잖아요, 많이. 그리고 파나소닉이니 사뇨니 이런 회사들은 진짜 요즘에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다 뭐 삼성, LG 이렇단 말이에요. 해외 나가봐도. 물론 요즘에 중국의 하웨이나 이런 게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20년 뒤, 30년 뒤인 현재 와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존의 어떤 자동차, 그 매연기관이죠. 그 화석연료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죠,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외에는 내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물론 이제 뭐 화장품이라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로 여태까지 2000년대부터 2010년, 2020년대까지 우리가 계속 그거 물건 팔아 먹으면서 우리가 뭐 세계 경제 12위, 11위, 10위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한때 뭐 LG 에어컨, LG TV, 삼성 TV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그 상단에 우리가 이미 차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니 뭐니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새로 재편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과감히 버리고
과감히 새로운 걸로 탈바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위권 업체들은 못하는 거예요. 상위권 업체들은. 근데 중국은 후발주자잖아요. 중국은 후발주자니까 과감하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중국도 그 해외에 있는 중소 뭐 유럽이라든가 뭐 러시아에 있는 그런 어떤 화석연료 자동차 회사들을 막 인수합병을 많이 했어요. 이 중국이 그동안.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우리나라처럼 자동차 회사를 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키우고 싶은데 자기네들도 어떤 그 뭐 엔진이라든가 뭐 아니면 자동차의 어떤 뭐 만듦새에 대한 설계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망해가는 자동차 기업들을 자기네들 인수해가지고 그 기술을 익히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쌍용이죠. 쌍용도 이제 그래가지고 중국이 막 인수했다가 버리고 막 그랬었는데, 쌍용 맞나? 하여튼간.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전기 자동차로 이게 확 시장판이 바뀌게 되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요? 기존의 화석연료 자동차 한창 그거 인수합병해가지고 뭔가 그걸로 연구개발하려고 하다가 그거 싹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전기제로 휙 넘어간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했던 거랑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나라 삼성 LG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삼성 LG가 기존의 가전제품 시장에서 뭐 MP3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장이 넘어가니까 그래 우리 이거 버려. 우리 LCD TV, MP3로 넘어가. 그래가지고 확 넘어와가지고 1위를 먹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중국도 뭐 현대나 뭐 기아 뭐 이런 회사처럼 우리도 자동차 기업 만들자 하려고 내연기관 자동차 열심히 만들려고 하다가 시장이 자동차 시장으로 바뀌었네. 그러면은 뭐 내연기관 필요 없네. 다 전기차나 만들자고 전기차로 다 넘어온 거거든요.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전부. 중국 가면은 지금 전기자동차 회사들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는 많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얘네들 전기자동차 기술이 우리보다 절대 뒤처지기는 그런 얘네들이 앞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전기자동차 1위는 미국이지만 그 뒤로 중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의 뭐 아이오닉이라든가 이런 거 전기 자동차가 훨씬 뭐 내구성이라든가 만듦새라든가 어떤 신뢰성이 훨씬 중국 자동차에 좋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생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뒤처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도 결과적으로 기술력이 발달해가지고 현대나 현기차의 어떤 그런 장점을 얘네들이 다 따라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들기 때문에 많이 만들다 보면은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일본이 90년대에 빠졌었던 어떤 선진국의 함정에 우리나라도 지금 확실하게 빠져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전기자동차하고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사실 2017년, 18년부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석박사들 나오고 논문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 연구하는 개발자들 쏟아지고 그랬는데도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구하는 연구 개발자들 그리고 그 석박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숫자에서 밀리는 거예요. 숫자에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안 써주거든.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석박사들이나 어떤 그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을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기업들이 없거든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동안 미국이나 중국은 열심히 그런 애들을 막 데려다가 막 전기자동차 뭐 자율주행에다가도 때려박고 뭐 게임에다가도 때려박고 게임 개발에도 때려박고 각종 서비스 각종 뭐 정부에서 뭐 그 시민들 감시하는 거 중국에서 그거 아시죠? 중국에서 그 CCTV로 그 중국 국민들 다 감시하고 있는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인공지능 기술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때려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다 막 석박사들 데려다가 막 연구개발 시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성장을 하죠. 그냥 대학교에서 이게 책만 보고 인공지능 배우는 거랑 책 보고 나와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이게 개발을 하는 거랑은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7년, 8년 흘러오고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니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이미 했던 거 따라가는 어떤 튜토리얼을 따라가는 정도로만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이런 걸로 인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돈을 만드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진 비즈니스맨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영자나 어떤 비즈니스맨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 컴퓨터가 탄생했던 비하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애플 컴퓨터 원래는 스티브 워즈니악하고 스티브 잡스가 서로 친구였는데 스티브 워즈니악이 그때 HP였나?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하는 틈틈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전자 부품 조금씩 사다가 키트로 이제 컴퓨터를 하나 이렇게 조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한테 놀러 갔다가 그거 조립한 컴퓨터 딱 보고, 야, 이거 우리 팔아볼 수 있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걸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요모조모 이제 포장을 잘해가지고 팔았던 게 애플 컴퓨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애플 컴퓨터의 그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를 만든 거는 스티브 워즈니악인데, 그거를 그걸 가지고 그걸 돈으로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혼자서 깨작깨작 뭔가 물건 잘 만드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물건을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포장을 하는 사람을 더 중요시 하거든요. 인간 사회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더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AI를 가지고 이걸 돈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건데, 이걸 돈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인재가 나오려면은 그 산업이 어느 정도 저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자기 친구가 만든 그런 취미용으로 만든 컴퓨터를 돈으로 환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가 되려면은 결국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돈으로 만들 것인가를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재가 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자라든가 인공지능 연구자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열심히 연구 개발하는 어떤 뭐 기업이나 연구원들이나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변에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어야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변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저변 자체가 없고, 그걸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죄다 뭐 의료 분야나 아니면 정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무슨 이상한 데 다들 가 있고, 돈이 보이는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다 가 있고, 이런 기술적인 어떤 컴퓨터 공학의 어떤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기술적인 마인드를 가진 비즈니스맨도 없고, 또 이 기술적인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에서 돈 냄새를 맡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맨들이. 그러니까 아니, 똥에 파리가 꼬이듯이 돈 냄새가 나면은 비즈니스맨들이 꼬여요, 원래. 돈 냄새가 나면은 영업사원들이 꼬이잖아요. 뭐, 최근에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이제 현금 지원 현금 지원이 아니지. 현금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재난지원금이란다. 하여튼 국민지원금 살포하잖아요. 15만원에서 뭐 50만원까지 살포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신청받고 다음 주부터 이제 사용이 되나요? 그러는데, 이거, 한 사람당 이게 최소 15만원인데, 이거 살포한다니까, 벌써 돈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15만원씩 쿠폰을 받는 거 아니야. 쓸 수 있는, 무료로. 돈 냄새를 맡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뭐, 학원, 뭐, 아니면은 무슨 건강 영양제 회사들, 학원, 뭐, 하여튼, 막 전화가 걸려온다는 거예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주부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쪽에 전화가 요즘에 많이 걸려온대요. 무슨 전화가 걸려오냐면은, 아유, 이번에, 애들 뭐 이렇게 공부 잘하시네요. 우리 학원에서 하면은 수학 30점 올라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유, 노인분들 고혈압에 굉장히 좋은 영양식품이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아주 전화가 엄청나게 쏟아진대요. 이 사람들이 왜 전화를 갑자기 하겠어요? 15만원씩 다들 이제 들고 있으니까, 전 국민이 15만원씩 들고 있으니까, 그거 노리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문자 날리고. 돈 냄새가 나면, 비즈니스맨들은 달려들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공지능 산업에 돈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이 달려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들이 달려든다고 치더라도 이 비즈니스맨들 중에 제대로 된 사기꾼이 아니라 제대로 된 비즈니스맨이 나오려면은 이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비즈니스맨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산업에서 돈 냄새가 풍기게 되면은
사기꾼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쪽 산업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AI 산업에 엄청나게 뭐 투자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뭐 수백억씩 막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은 막 벤처기업도 생기고 뭐 스타트업도 생기고 또 대기업들도 막 무슨 인공지능 부서 만들어서 인공지능 개발 사업 관련해서 제안서 내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개발자들이 거기에서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개발자들은 개발자들 공돌이일 뿐이에요. 이거를 진짜 그 실제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물건으로 만들려면은 그걸 기획할 수 있는 기획자가 필요한데 그 기획자는 대부분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기획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돈이 인공지능 산업에 수백억씩 계속 투여가 되잖아요. 그럼 이 돈 빨아먹는 거는 결국은 사기꾼들밖에 없어요. 이 돈 빨아먹을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왜 망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망한 이유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진 비즈니스맨들이 거기서 뛰어들어가지고 정부의 돈이 투여됐을 때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을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그냥 돈 때려봐가지고 갯벌에다가 태양광만 설치하면 연금 드리겠습니다. 이딴 짓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기꾼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염전에서 소금 안 만들어도 그냥 염전에다가 태양광만 설치하면은 매년 뭐 수백만 원씩 나온대 연금으로. 이러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산업이. 근데 지금 인공지능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돈 때려박는다고 인공지능 산업이 이게 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강국이 되게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이제 되게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일을 하려고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어떤 업체하고 이제 컨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업체가 예전에는 하드웨어 업체였는데, 몇 년 뒤에 가보니까 소프트웨어 SI 기업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기억이 있는데, 원래는 거기서 막 그 통신 장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납품하고 그랬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아니, 뭐,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가보니까, 그런 거, 저기, 브로셔는 있어. 브로셔에 뭐, 중국에 납품하는 각종 뭐, 그, 통신 장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브로셔들은 그, 현관에 딱 이제 비치돼 있는데, 실제로 가면 이제 그런 거 개발 안 하고, 이미 공장문 닫고, 공장문 이미 닫았고, SI 기업, 개발자들 몇 명 데리고, SI 기업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에 못 팔아먹으니까. 더 이상 중국에다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한 10년, 15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김대중 후반 노무현 정부 그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제 좌파 쪽 애들이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좋았던데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노무현 정부가 잘해가지고 경제가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시절이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막 10% 이상 찍어가면서 경제 성장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기업에서 뭐 아무거나 찍어서 만들어서 중국에 팔아도 다 팔리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중국이 다 사가던 시절이에요. 중국은 눈만 뜨면 막 건물이 올라가고 눈만 뜨면 공장이 세워지던 시절이거든요. 그 10년 동안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죠. 뭐 미국에다가도 팔아먹지만 중국에다가도 많이 팔아먹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좋았던 시절 딱 끝나고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중국 기업들이 물건을 안 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건을 안 사냐 했으니까 이미 한국 기업에서 납품받던 그 장비들이나 그 기계들이 중국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중국에서 뭐 기술을 훔쳐가지고 생산했든지 아니면 중국이 그 제품을 뭐 리팩토링 해가지고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연구해가지고 자기네들 만들었든지 뭐 어떤 방법을 했었겠지만 한 10년 지나니까 우리가 팔던 그 물건 중국에서 만들더라. 더 싸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더 싸게 만들어 팔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밥솥이거든요.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2000년대 되면 이제 중국이 한창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중산층이라든가 졸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가까우니까 한국 관광을 많이 왔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막 남대문이나 막 시청 앞에 가면은 중국인 관광객들 태우고 왔던 버스들이 그 시청 앞부터 저희 서울역 있는 데까지 쫙 줄 서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 왔어요. 롯데백화점 그 앞에. 근데, 그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관광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사가는 품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 왔다가 중국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사가는 품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전기밥솥이에요. 우리나라 뭐 쿠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쿠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의 전기밥솥이 워낙 이게 품질도 좋고 성능도 좋다 보니까 거기다 말로 나오잖아요. 뭐 밥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진 밥솥은 워낙 열악하니까 품질이 한국에 와서는 반드시 그 밥솥을 하나씩은 다 보따리로 싸들고 갔던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딱 10년 지나니까 딱 발길이 끊기더래요. 더 이상 한국 밥솥 안 사더래요, 중국인들이. 뭐 지금 뭐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많이 왔다 하지만 얘들 와가지고 뭐 아이돌 뭐 케이팝 아이돌 가수 뭐 사진 찍어가고 뭐 이러는 건 있어도 뭐 밥솥 사가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와가지고. 왜일까요? 중국에서 똑같은 품질의 밥솥을 뭐 샤오미라든가 화웨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더 싸게 파니까. 아니, 오히려 걔네들 밥솥을 우리나라에 역수출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중국 밥솥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역수출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잖아요. 실제 사는지는 몰라도. 더 저렴하게. 뭐 중국 텔레비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한국에서 LCD TV 뭐 40인치, 50인치 이런 거 낼 때 중국에 와가지고 그거 엄청나게 사갔거든요. 부자들이. 중국 갑부들이 자기네들은 그 TV 큰 거를 만들 기술이 없고 중국 회사에서는 못 만드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그 몇백만 원짜리 그 TV 사갔단 말이에요. 그 대형 화면 LCD TV. 근데 지금은 중국이 미쳤어요. 한국 TV를 사게. 자기네들이 그 정도 품질 나오는 거 더 싸게 만드는데. 물론 이제 뭐 굉장히 품질 좋은 뭐 OLED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은 뭐 아직까지 중국이 흉내 못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중국 제품도 OLED가 나오던데.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국이 훨씬 싸요.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중국 TV를 많이 사더라고요. 뭐 쿠팡 같은 데 가보니까 쿠팡 같은 데서 뭐 중국에 뭐 60인치 TV를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던데. 중국 TV를. 그리고 많이 사나 보더라고요, 또. 역수출 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기업 제품들도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중국에 물건이 수출이 안 되고 오히려 역수입을 당하는데, 중소기업 제품은 어떻겠어요? 중소기업 제품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끝났어요. 중소기업 제품들은. 중국 수출은 그냥 끝났고, 중국 외의 해외 수출도 다 끝났어요. 왜냐면 이미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이미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중소기업들은 수출 판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국의 제조업은 이미 끝났어요. 중국 때문에. 한 10년 동안, 노무현 정부 그 기간에 한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 기간에 한 10년 동안 중국이 한창 이제 성장하던 그 시기 동안 잘 팔아먹다, 한 10년 잘 팔아먹고, 그 다음 한 10년, 20년 앞으로 뭐 30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똑같잖아요. 일본의 어떤 파나소닉, 사니오, 샤프, 뭐 수많은 일본의 가전제품, 가전 회사들이 있었지만은 걔네들이 한국의 어떤 삼성 LG에 밀렸던 거랑 똑같잖아요, 상황이 지금. 그래가지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관련해가지고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요즘 우리가 인공지능 뭐 뉴스에서 인공지능이 엄청 대단하다 이런 거 나올 때 보통 그거를 사례로 인공지능의 어떤 대단한 사례로 보여주는 것들이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자율주행하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막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막 음악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만드는 거,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뭐 인공지능 뭐 게임도 그렇고, 인공지능으로 뭐 게임 플레이하고, 막 이런 것들 보여주잖아요. 뭐 대단한 기술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돈으로 환원이 되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이게 돈으로 제대로 환원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뭐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서비스란 말이에요. 없어도 되거든요. 심지어 자율주행도 없어도 돼. 그냥 내가 그냥 엑셀 브레이크 밟아가면서 운전하면 돼. 없어도 돼. 그 뭐야 테슬라의 그 인공지능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나? 테슬라 그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 맞죠? 테슬라 오토파일럿 그 테슬라 자동차 사면은 오토파일럿이 딸려오는 거는 수준이 별로 기본 오토파일럿은 수준이 별로 안 좋대요. 그걸 업그레이드해야 엄청나게 좋은 수준이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뭐 1,000만 원이든가 뭐 얼마 될까 막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나 그 1,000만 원 안 내고 그냥 내 손으로 그냥 운전하면 돼. 솔직히 뭐 내가 운전을 뭐 오래 할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서비스란 말이에요. 없어도 그만인 서비스란 말이에요. 내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하거나 내 생활을 좀 더 이제 좀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은 되겠지만 사실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서비스거든요. 인공지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 어떤 뉴스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서비스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게 많아요. 솔직히 인공지능 그림 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머무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돈으로 환원할 생각을 못 해요. 없어도 그만인데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원할 수 있겠어요? 진짜 돈으로 환원할 수 있는 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게 돈으로 환원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필수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필수제는 그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아니라 사실은 제조업 분야예요. 이 제조업 분야가야말로 인공지능의 필수제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은 로봇이 서빙해주는 데는 한 번씩 한번 보셨을 거예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로봇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음식 이렇게 서빙해주고 그런 거 보셨을 텐데,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의 거기도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아주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이거든요. 되게 단순한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식당에서 서빙하는 수준이니까 이렇게 가면서 테이블 좀 피하고 사람들 피해가면서 식당 자기가 필요한 테이블에 음식 날라다 주는 수준이니까 아주 그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인데 산업현장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쿠팡을 얘기를 한번 드릴까요? 혹시 쿠팡에 가서 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에 한번 호기심에 한 몇 번 가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쿠팡 거기 가보면은 되게 커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길 뭐라고 해야 돼?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그 큰 곳에 뭐가 있냐면 한쪽에서는 트럭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다른 한쪽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요. 그 컨베이어 벨트 쪽에 사람들이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물건을 포장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다 실어요. 그럼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그 포장한 물건들을 쭉쭉쭉 실어가지고 이게 트럭 앞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트럭에서 이제 그걸 다 이제 실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 사실 로봇화 시키려고 하면은 로봇화 가능한 일이거든요. 간단해요. 거기서 하는 일은 되게 간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보통 자동화라고 하죠. 자동화 시키려고 하려면 더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아직은 인건비가 훨씬 싸기 때문에 사람들을 쓰는 거거든요. 인건비가 로봇을 들이고 인공지능을 들여서 자동화하는 그 비용보다 그냥 사람들을 그때그때 불러가지고 쓰는 게 인건비가 훨씬 더 싸니까 지금 사람들을 쓰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좀 올랐죠? 만약에 인건비가 더 오르고, 사람을 쓰는 것보다 자동화해가지고 로봇으로 해결하는 게 더 싸지면, 그거 다 사람들 그냥 다 자르고 그냥 다 로봇화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근데 그런 쿠팡 같은 데도 물류센터라고 그랬죠. 물류센터도 그렇지만, 일반 공장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장 뭐 휴대폰을 만드는 공장 아니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 이런 데서도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부 분야는 아직까지 자동화가 안 된 분야도 많은데
근데 그 자동화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아주 미세한 공정. 그러니까 뭐 자동차 뚜껑을 이렇게 막 덮고 뚜껑을 뭐 색칠을 하고 이런 어떤 큼직큼직한 공정을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가능한데, 뭐 자동차 문을 이렇게 달거나 이런 거. 근데 거기 안에 뭐 소파를 잘 조립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미세한 공정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차 안에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럼 미세한 공정들은 결국 사람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바로 이런 데 필요한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런 미세한 조정도 학습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돈으로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제조업 분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안타깝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국의 제조업은 사실상 10년 전에 망했거든요. 중소기업 분야의 제조업들은 다 망했어. 싸그리 망했어요, 그냥. 만약에 이 제조업들이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면은 지금 이런 인공지능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인공지능 어떤 그 산업들이 그런 제조업 중소기업의 어떤 제조업 분야로 들어가 가지고 이런 거 부분에서 인건비를 더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화해 가지고 인건비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어떤 제조 공정의 효율화를 통해서 제작 단가를 낮추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물건 가격도 낮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예전보다는 더 싸게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중국이 싸게 팔아도 경쟁도 될 테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운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어요. 제조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이미 장사가 안 돼가지고. 걔네들이 좀 한 15년 동안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은 그런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좀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이 아닐지라도 인공지능을 통한 어떤 공정을 좀 효율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가지고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게 왜 안타깝냐? 그렇게 결부가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돈으로 환원되면 인공지능 산업도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개발해가지고 돈이 되는구나. 저런 중소기업 같은 중소 제조업체들 같은 데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연결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중소기업들 이런 중소 제조업체들 인건비 비싼 거는 거의 밑에서 공장 기계 깎고 이런 사람들은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 하청업체들은 뭐 물론 삼성기아 이런 뭐 대기업들 그 공장에서는 뭐 민주노총 이런 노조에 이렇게 소속된 그런 공장에서는 이제 그게 인건비 단가가 비쌀지 몰라도 하청업체들 이런 중소 제조업체들은 사실 인건비 단가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때 쓰더라도 여기서 이제 중소업체들의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좀 거기서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뭐 경영할 때 뭐 컴퓨터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유통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되거나 또 회계 같은 거 좀 인건비를 좀 비싸게 들여야 되는 분야들이 몇몇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인공지능이 접근하기 되게 좋은 분야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해 인공지능 회계사를 만약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좋은 단가 이걸 납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월급 한 4,500 받던 회계사 그냥 잘라버리고 인공지능 넣으면 되니까 그만큼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경영 마인드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어떤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으로 개발된 제품들이 납품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인공지능 산업도 결과적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커지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공지능을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접근하는 그런 파리떼들이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파리떼일지 꿀벌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 잭팟 하나 터뜨려가지고 진짜 NC소프트나 뭐 다음이나 NHN 같은 기업이 인공지능 기업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럴 여지가 지금 없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결국은 돈 냄새라는 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뭐 수백억씩 뭐 수조 원씩 퍼붓는 그런 돈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돈이 돌아가는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거기에 똥파리가 아니라 꿀벌이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냥 일방적으로 돈만 퍼부으면 똥파리들밖에 안 꼬여요. 거기는 그 돈 받아먹으려고 하는
이 보세요. 인공지능 제가 분명히 이거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인공지능 산업 육성하겠다고 이제 수백억 몇조 원씩 퍼붓는다고 하잖아요. 퍼붓잖아요. 어떤 단체들이 생기냐면 인공지능 AI 무슨 자격증 단체, AI 인공지능 무슨 자격증 업체 뭐 이런 뭐 자격증 진흥원 뭐 이런 이상한 뭐 단체들 생기기 시작하고 또 뭐 AI 뭐 산업 무슨 뭐 시민단체 뭐 이런 것들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뭐냐? 똥파리들이에요. 그 정부에서 쏟아붓는 그 돈 받아먹으려고 하는 똥파리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 거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건 이런 똥파리들이, 이런 애들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거를 사람들이 진짜 체감하는 어떤, 이거 써보니까 진짜 이거 도움 돼. 나 이거 써보니까 돈 아꼈어. 써보니까 좋아.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뭔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육성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강국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인공지능 강국 되려면 뭐 무슨 데이터 센터를 빨리 건립을, 데이터 센터를 몇 개를 건립한다는 둥, 무슨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칩셋을 뭐 수백 개를 뭐 거기다 꽂아 넣어가지고 연산을 해야 된다는 둥, 뭐 이딴 소리를 언론에서 하는데, 그건 이미 늦었다니까. 이미 미국하고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그걸 해가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와가지고 뭐 달려가지고 언제 따라간다고. 규모 자체도 틀리고. 그건 이미 늦었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는 현상 유지나 할 수 있는 정도면 다행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야는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됐을 때 그걸 시장으로 어떻게 하면 시장으로 그걸 연결을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 시장이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컨택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인재들도 없다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 센터야 솔직히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는 간단해요. 데이터 센터는 건물 하나 크게 짓고 거기다 서버 막 때려 박아가지고 열심히 그냥 밖에서 어떻게 데이터 그냥 하는 거 저장시키기만 하면 돼요. 데이터 센터는 별게 아니거든요. 막 데이터 센터가 마치 엄청나게 고용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요 거기 10명만 있으면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그 건물에 10명만 있으면 돼요. 뭐 거의 수백 명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데이터 센터는 그냥 데이터 센터거든요. 서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만 있으면 돼요, 거기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지금 현재 업체들도 서버 관리할 때 자기네들이 인력 안 써요. 하청업체들 쓰지. 일단 그런 거고, 결과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하려면은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걸 인공지능을 어떤 상품으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에 왔을 때 거기서 이제 고용이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제품을 만드는 뭐 개발자, 그 제품을 기획하려는 기획자, 그 제품을 팔아먹으려는 상인들, 비즈니스맨들, 이런 게 다 고용이잖아요. 그럼 고용을 창출하려면 이쪽을 빨리 저변을 넓혀야 되는데, 이쪽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인재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가장 큰 문제고,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인재가 나오더라도 그걸 상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다 망했더라. 이미 다 망해 있더라. 그게 참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뭐 아이들 과자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그리고 뭐 농수산물도 오르고 있지만 생필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는 물품 가격이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거의 2배, 3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원인이 가끔 이제 이거 원인들 이렇게 언론들에서 나올 때는 원인들을 보통 뭐 원자재값,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인상, 뭐 이런 것, 그리고 인건비 상승, 이런 거를 주요 원인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인건비가 상승하고 원자재 값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물건값이 한 번에 2~3배나 뛸 수 있는 요인인가 의아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그 생필품 가격, 최근 소비재 가격이 많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들이 싹 망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애들 과자를 예로 들면 예를 들면은 과거에 내가 먹던 무슨 과자 뭐 새우깡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새우깡이 갑자기 1,000원에서 한 3,000원으로 올랐어. 갑자기.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올랐거든요. 실제로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1,000원에서 한 3,000원 올랐어.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자유주의 시장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특정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가 보완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과자 가격이 두세 배 오르면은 중소기업은 자기네들이 만든 과자가 그보다는 좀 더 싸니까 중소기업 과자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보통. 그러면 대기업들의 과자 가격을 그 인상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 주거든요. 왜냐면 자기네 가격 기껏 인상시켜봐야 다른 그 자기네 밑에 있던 그 추격해오는 중소업체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우리 생필품들도 기존에 쓰던 거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완제를 생각하거든요. 이거보다 좀 값싸고 그나마 기능은 이거하고 가장 비슷한 게 어떤 걸까 하고 열심히 뒤져보잖아요. 여러분들 다 쿠팡에서 다 그거 보잖아요. 솔직히 해서 맨날 쿠팡에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아 이거 가격 또 올랐네. 이거 대신 뭐 다른 거 살 거 없나 좀 기능 괜찮은 거 막 이런 거 다 알아보잖아요. 요즘에 다들 보완제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 보완제가 없는 거예요. 왜? 제조업체들이 다 망했거든. 제조업체들이 다 망해가지고 대체제가 대체제가 생산이 안 되니까 이거 물건값 두세 배 올라도 우리가 그거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독과점, 사실상 독과점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 탓이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국산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비재에서 많은 부분이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심리적으로 아 이것만큼은 중국산은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가격이 올랐어요. 실제로. 아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써야지 했던 부분들은 다 가격이 올라 있거든요. 지금. 그 기존에 우리가 대기업만 있으면 돼.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막 떠받치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기존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그냥 사활이 멸망을 하니까 이게 갑자기 코로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그냥 코로나 끝나자마자 그냥 물건값이 막 폭등을 하잖아요. 솔직히 해서 이게 뭐 윤석열 탓도 아니고 이재명 탓도 아니고 솔직히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의 어떤 뎁스가 점점 각 분야마다 독과점 형태로 굳어지고 있는 탓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기업이나 유통회사 이런 회사들이 그걸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업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망하고 다들 뭐 SI 업체 하거나 뭐 다른 데서 뭐 일하거나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당연히 오르죠.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 막 미국에 공장을 세워라 막 너네들 뭐 우리 미국에 공장 안 세우면 관세를 막 20-30%씩 매기겠다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전 세계가 막 그것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한동안.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미국이 트럼프를 뽑았냐. 어째서 미국이 트럼프를 뽑았을까. 단순히 미국에 취업할 만한 공장이 없어가지고 과연 트럼프를 그렇게 뽑았을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봐요. 미국도 이미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미국도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그동안 뭐 서브프라임 사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최근에 그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쭉쭉쭉쭉 풀어대기만 한 10년 20년 동안 돈을 계속 풀어놓는 정책을 계속 썼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회수하려고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물건값이 올랐다. 이게 인플레가 생겼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경제학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원인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뭐 전쟁, 그리고 코로나 사태,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경제 공황이잖아요. 경제 불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경제 불황 동안 미국도 그런 중소규모의 제조업체들이 다 싸그리 망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건 아닌데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 10년 동안 얘네들은 뭐 많이 복구됐다. 얘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주가 많이 올랐어. 다 복구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식시장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미시적인 단계의 어떤 생산체제에서 보면은 이미 미국의 그 지방에 있는 제조업 공장들 아니면은 뭐 중소 회사들
얘네들은 그냥 그 10년 동안 싸가리 계속 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망하고 결과적으로 큼직큼직한 회사들 아니면 큼직큼직한 어떤 뭐 금융회사들 아니면은 무슨 빅테크 기업들 얘네들만 딱딱 남아가지고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만 딱 월스트리트에서 딱 바라보면 주식 높네 우리 경제 잘 돌아가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공장은 다 비어있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미국도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일자리 잃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는 미국 경제 잘 나가는데 왜 그래? 아니야 저 지방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는 손가락 빨고 있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트럼프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무역 관세를 뭐 100% 매기겠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도 자기를 찍어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다 공장 다시 세워줄게. 야 삼성 미국에다 공장 세워. 현대 미국에다 공장 세워. 여기 거기 대만하고 중국 너네도 얄짤 없어. 그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 무슨 외국 회사가 들어와서 공장 짓는 이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 기반이 그만큼 약화가 됐으니까 그걸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하는 말이 영 개소리는 아니거든요.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어요. 물론 100% 저는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합리적인 걔네들이. 근데 그게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뭐 삼성, 현대, 기아 잘 나가니까 우리나라 잘 나가네. 아니라니까요. 지방 가보세요. 지방에 있던 그 수많은 공단들 다 그냥 망했어요. 인천이 예전에 경인공업 지역 해가지고 그 제조업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아니, 나는 참 황당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을 다 그냥 뒤엎어버리고 거기다 사람들이 주로 소비 생활을 하는 아파트 단지를 지어대면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멍청한 짓을 10년, 20년 동안 우리나라도 굉장히 멍청한 짓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일본이 1980년대, 90년대 해왔던 그 실수를 우리는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똑같이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이미 중국한테 다 추월당하고 있는 거고.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LCD TV이고 메모리 반도체, LCD TV 그리고 MP3 플레이어. 그러니까 90년대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산업들. 그게 지금은 중국 입장에서는 인공지능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전기자동차 이런 거란 말이에요. 물론 만담새는 아직 좀 덜하지. 근데 1990년대 우리나라 한국자동차요. 지금 중국자동차 취급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나서 2000년대 딱 들어오니까 잘 팔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능 인정받고. 근데 이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예요. 내연기관, 그러니까 화석연료 자동차의 핵심 기관은 엔진인데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예요. 배터리 효율하고 배터리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거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근데 저도 안정성은 몰라도 효율적인 부분은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어요. 배터리 효율에 있어서는 배터리 효율이 엄청나게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이게 어찌 보면 중국에게 제일 걸맞는 산업이었을지도 몰라요. 전기자동차가. 왜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요즘에 나오는 전기자동차는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전기자동차 한번 살까 말까 고민해가지고 알아봤던 시절만 하더라도 최고급 사양은 아니고 한 한 미들급에서의 어떤 전기자동차가 보통 충전하면 한 3시간 정도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시절에. 몇 년 안 됐어요, 그때. 그 시절에 전기차 알아보니까 이제 풀 충전하면 한 넉넉 잡고 한 3시간, 4시간 간다 막 그러더라고요. 배터리가.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풀 충전해가지고 부산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풀 충전해가지고 부산 못 가고 중간에 충전 한번 해야 되고, 겨울에는 뭐 한 200km 가겠죠, 그러면은. 겨울에는 배터리 확 떨어지니까. 그런다는 얘기인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얘네들은 뭐, 이쪽 도시에서 저쪽 도시까지 가는 게 400km예요.
좀 거기서 좀 더 멀리 가자면은 한 800km 막 이러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중국에서 예를 들면 내륙지방 무슨 성이지? 하여튼 뭐 충칭 막 이런데 그런 데서 그 바다 한번 보려고 운전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8시간 가야 돼요. 운전해 가지고 바다 한번 보려고. 땅덩어리가 넓은 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뭐 얘네들 전기 자동차 가지고 나 바다 보러 갈래. 그러면은 바다 보러 가려면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기준으로 보면은 충전을 한 3번 4번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거 보러 가려고. 그런데 그러면은 안 사죠, 사람들. 중국 사람들 안 사죠. 한국이나 되니까 한 300-400km 정도 달린다 하면은 그냥 저기서 서울에서 강릉 가는데 한 200km면 되니까 그러면 사죠. 솔직히 300-400km면 그래 강릉 갈 수 있네요. 가죠. 근데 중국은 충칭에도 뭐 수천만 명이 사는데 충칭 사는 사람이 아씨 바다 한번 보러 갈까? 700-800km를 가야 되네. 가면서 3번을 충전해? 그러면 전기자동차 매력이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뭐 화석연료 자동차는 풀로 연료 채우면 한 번에 가거든요. 800km는. 그러니까 매력이 없죠. 전기차가.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들은 목숨 걸고 배터리 효율에 달려드는 거예요. 배터리 효율을 최소한 500km, 600km 이상 만들지 않으면 차가 팔리질 않아요. 자기네들 시장에서.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배터리 효율화하고 거기다 배터리 때려봐가지고 한 번 충전해가지고 한 600km는 가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너무 주먹구구시로 때려박다 보니까 막 불타오르고 막 난리도 아니긴 한데 근데 사실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막 불에 타 죽고 막 불타오르고 이런 것들 결국 시행착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난리 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가끔 뭐 틱톡이나 뭐 외신 뉴스에서 뭐 중국 전기자동차 불 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낄낄대고 웃어야 되는데 그거 절대 낄낄대고 웃으면 안 돼요. 그렇게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그렇게 불에 타는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걔네들이 시행착오 겪어가지고 점점 안정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어쨌든 중국의 전기자동차는 수요는 점점 늘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은 점점 많아. 수요는 늘고 있는데 기술력이 발달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얘네들. 어느 순간 딱 그 기술력이 딱 안정화돼 버리면은 그때는 그 전기자동차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때 우리나라에서 안 산다는 보장 있나요? 중국산 전기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그렇게 배터리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가 딱 되었을 때 가격은 가격대로 국산 자동차보다 낮고 그때 한국에 딱 그게 수출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한국 사람들이 그 손 안 된다는 그 수입된 거 안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가 우리나라 그때가 현기차의 사망 선고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날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 자동차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이 현기차의 사망 선고하는 날이에요.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국에 물건 팔아먹던 중소기업 업체들 싸그리 그냥 무덤으로 갔던 바로 그때가 이제 현기차에게 불어닥치는 시기인 거예요. 그때가.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좀 파업이니 뭐니 하고 있죠. 하여간 뭐 이렇게 좀 얘기를 길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행착오가 없이 신산업을 육성하기는 어려워요. 반드시 시행착오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신산업을 육성시키려면은 어떤 그런 시행착오가 생겼을 때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걸 단죄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스타트업 기업이 하나 생겼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이 하나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스타트업 기업에서 열심히 전기 자동차 신제품을 내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신제품을 타다가 갑자기 배터리에 화재가 나가지고 불타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바로 오너, 기업주 구속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그래요. 그런 법을 가진 나라에서는 절대로 스타트업 기업이 나올 수, 이런 위험 부담이 큰 산업을 육성하려는 스타트업 기업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물론 사람 목숨은 귀한 거긴 해요. 사람 목숨은 당연히 귀한 거죠. 당연히 귀한데 요즘에 뭐 급발진 사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지만 뭐 저는 급발진 사고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누구 잘못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 현기차 그리고 쌍용차도 있고 뭐 대우차도 그 당시 대우자동차도 있었고 그랬는데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 시행착오의 과정 동안 과연 그 과정 동안 시행착오가 없었을까요? 자동차의 그 엔진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오작동? 아니면 엔진의 무슨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과연 과거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 밝혀내지만 못했을 뿐이지. 그냥 운전자의 잘못으로만 우리가 그냥 밀어붙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엔진 트러블이었거나, 기술력이 좀 떨어져서 생긴 엔진 트러블이었거나, 자동차 회사가 밝히지 않은 어떤 문제점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거든요. 요즘에 급발진 사고들을 보면서. 물론 급발진 사고가 전부 다 자동차 회사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행착오 덕분에 지금의 현기차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반드시 올 텐데 그런 시행착오 없이 그냥 지금 내연기관이나 처만들고 있는 현기차한테만 그냥 앞으로 전기차 잘 만들 거지? 잘하자 이러면서 과연 신시장을 우리가 노릴 수 있을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이오닉 같은 거 얼마예요? 잠깐만, 아이오닉 단가 얼마지? 잠깐 보고 올게요. 아이오닉 가격이 7,700만원 나오네요. 아이오닉이 7,700만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저렴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3천만원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이 예를 들면 아이오닉 수준의 전기차를 한 5천만원 정도에 만들어서 진짜 믿음직한, 불도 안 타. 얘는 불도 안 타고 내구성 안정성도 좋아. 인테리어도 현기차 수준 따라잡았어. 그런 차를 만들어가지고 5천만원 수준의 국내에 팔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현기차는 사망선고예요. 사망선고. 얘네들이 뭐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소용없어요. 솔직히 그때부터 그냥 쌍용꼴 나는 거예요. 그냥 사망선고거든요. 그거를 좀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산업체들 특히 난 노조들 보면은 참 답답해요. 물론 저는 노조가 분명히 그 노동시장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조가 약했던 시절에는 정말 사람들 진짜 그냥 개처럼 부려먹었거든. 기업들이 정말 그냥 사람 목숨 귀한 줄도 모르고 개처럼 부려먹고 지금도 사실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조가 이런 노동시장 분야에서 기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최소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경영과 관련한 부분은 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노동단체가 날고 기어봤자 경영 분야는 경영자들한테 맡겨야지 자기네들이 그걸 넘보면 안 돼요. 전 세계하고 경쟁하는 분야잖아. 노동단체가 경영에 끼어드는 순간 그게 망가지거든요. 지금 GM이 지금 그꾸라지나고 있죠. 노동단체들이 지금 GM 노조가 지금 그 경영까지 막 넘보고 이러니까 지금 GM에서 철수한다고 막 철수설까지 나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선 넘지 말고 우리는 진짜 임금 협상만 충실하게 하고 어느 정도 적정 임금만 보장하면은 회사의 어떤 경영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회사야 망하든 말든 임금 올려줘, 우리 기업은 몇 천만 원씩 내놔, 그리고 우리 경영에 우리가 참여할 거야, 막 아이씨 정치 문제 생기는데 우리 정치 파업할 거야. 그러다가 GM 나가버리면 그냥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앞을 내다보고 좀 파업을 해도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지금 내가 보기엔 노조가 선을 너무 세게 나가고 있거든요. 선을 지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여간 좀 그런데 노조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일본이 한 20년 10년 20년 전 일본이 20년 전에 했던 실수를 우리가 반면교사를 진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뭐 유튜브 보면은 맨날 뭐 일본 망한다, 뭐 일본 지진 나서 망한다, 일본 후지산 터져서 망한다, 일본 뭐 빚 때문에 국가 채무 때문에 망한다.
이딴 소리만 그냥 계속 막 10년 넘게 그냥 유튜브에서 막 해대고, 뭐 또 사람들은 좋다고 거기 구독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열심히 막 슈퍼챗 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날린 구슬을 한다고 해도 일본이 망하지 않아요. 기초 체력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약해. 경제 기초 체력은. 일본은 최소한 자기네들 그 중소규모의 제조업체들 그게 망하게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이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청업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이지만, 일본은 그 우리처럼 어떤 큰 대기업이 모든 산업을 장악한 다음에 하청업체들한테 일을 이렇게 조금씩 띄워주는 형태가 아니라, 일본은 중간에 이제 상사라는 형태의 어떤 큰 기업이 있고, 그 밑에서 이제 하청업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분야에, 예를 들면 뭐 나사를 만드는 회사다, 중소기업체다. 그럼 그 나사 하나만큼은 얘네가 그냥 최고야. 솔직히 해서 일본에서는 최고야. 그러면 소니에서 뭐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들 때 거의 들어가는 나사는 얘네한테 맡기지 않으면 플레이스테이션이 조립이 안 돼. 그럼 얘네한테 맡기는 거야. 이 중소기업한테 나사를 맡기는 거예요. 나사 제작을. 하청업체가 아니라 그냥 계약하는 업체야. 그냥 중소기업 업체. 그러면 그 중소기업 업체 가보면은 얘네들이 무슨 삐까뻔쩍한 빌딩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가보면은 2층 집은 가정집이고 1층 집에서 나사 이렇게 깎고 있어, 애들이. 일본은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가내수공업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쇠 깎고 막 플라스틱 녹여가지고 주물하고 막 이러면서, 얘네들은 그러면서 이제 납품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요. 물론 얘네들도 이제 뭐 하청회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하청 구조로 갖긴 있긴 한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야, 우리 너네한테 굳이 하청 안 줘도 돼. 이쪽에다 주면 돼.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지 않으니까, 걔네들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도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안에도 하청업체들이 그래도 많이 생존을 했거든요. 오히려 일본에서는 우리 기업을 이어갈 만한 젊은 인재들이 없는 게 문제야, 이딴 소리가 나왔었으니까,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인재가 없어서 큰일이야, 이게 아니라, 젊은 놈들을 좀 더 부려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지금 요즘 요즘 회사들 가보면 문제가, 요즘 회사들은 20대 신입사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막 제일 젊은 게 30대 후반, 40대가 40대가 옛날에 대리가 하던 일을 하고 있고, 50대가 옛날에 과장이 하던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좀 늙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산업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 마무리할게요. 과거에 1990년대에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왜 그 시절에 유명했냐면은, 혹시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띄워놓고 얘기해야겠다. 잠깐만요. 이건데, 자, 이게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경북대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인가 컴퓨터공학과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북대학교 하여튼 그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그때 이제 하늘수라는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몇 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이게 웹브라우저 같은 거예요. 그 시절에는 인터넷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화선을 통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전화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서버가 KT 이렇게 해가지고 Ktel, 하이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산망에 어떤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화선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해서 거기 접속을 해가지고 마치 지금 인터넷처럼 쓰듯이 뭔가 채팅창도 열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화선을 통해서 거기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는 웹브라우저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사실 대부분 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북대에 있는 그 컴퓨터학과 동아리에서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이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만듦새가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거 썼어요. 솔직히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거 썼거든요. 웬만해서 가지고는. 그래서 뭐 ATDT 01410 딱 치면 삐삐 해가지고 딱 접속되고 막 그랬던 거, 그 시절을 살아보신 분들 중에 아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산업은 이게 잘 나가려면은 이렇게 젊은 20대 대학생들 아니면 고등학생들, 뭐 안철수도 20대 대학 의대 다니면서 뭐 백신 만들었다고 하고, 그런 10대 20대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원래 10대 20대 학생들 그 머리 빨리빨리 파리파리 돌아가고 아이디어가 막 엄청나게 자유롭게 머리가 자유롭게 돌아가는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해야 되는 분야가 바로 이쪽 분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컴퓨터 개발 쪽 보면은 다 무슨 40대, 30대만 돼도 어휴 젊네, 이렇게 젊은 인재가 있었어? 막 이러면서 40대, 50대, 60대 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개발자가 필요한 회사들이 다 경력자들만 찾다 보니까 경력자들이 다 뭐 10년, 20년 경력 가진 사람들은 다 40대, 50대잖아요. 경력자 데려다가 빨리빨리 개발해가지고 빨리빨리 프로그램 빨리빨리 개발해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니까 경력자만 빨리 뽑는 거예요. 경력자만. 그러니까 뭐 40대, 50대, 30대만 해도 어리죠. 그러면 10대, 20대는 10대, 20대 개발자들은 뭐 하냐? 경력이 없으니까 어디 뭐 채용도 안 되고 얘네들은. 근데 물론 저는 10대, 20대들 자체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여건 문제도 있어요. 여건이 10대, 20대들이 날개를 확 펴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규제도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너무 없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1990년대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인공지능 개발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런 10대, 20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인공지능 진짜 자유롭게 막 뭐 드론을 만들든가 뭐 자율차를 만들든가 뭐 아니면 거기다 뭐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만들든 뭘 하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얘네들이 자꾸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만 궁리하고 하게끔 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건을 우리가 과연 만들어주고 있느냐? 못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플레이 엑스포인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이제 킨텍스 플레이 엑스포 이제 게임 박람회 같은 데인데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 가니까 이제 그 뭐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조그만 중소기업 업체들 그리고 인디 개발자들이 막 게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열해 놓고 막 소개하고 막 그런 부스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거길 찾아가서 그거 이제 막 보고 또 거기 얘기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부분에서 한숨이 나왔는데, 한 가지 부분은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런 게임 부스에서 자기가 만든 게임이라든가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좀 파릇파릇한 10대, 20대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만든 거는요 하고 이렇게 막 소개하고 이런 걸 상상을 했었는데, 안경 지긋하게 쓰신 30대, 40대쯤 돼 보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었고, 또 한 가지 제가 답답한 건, 물론 이제 그 대학 부스들도 있어요. 무슨 뭐뭐 전문대 컴퓨터학과, 뭐뭐 전문대 무슨 게임학과 뭐 이런 학과들이 있더라고. 그런 부스도 있었거든요. 거기도 한번 둘러봤는데 거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대학생들이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갔는데 다 똑같아. 만든 게 이 부스고 저 부스고 만든 게 다 똑같아. 왜 똑같냐? 한마디로 얘네들이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제일 유행하는 게임 중에 제일 만들기 쉬워 보이는 걸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이거 한번 시도해볼까 이러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제일 만들기 쉽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출품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10대, 20대를 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너무 시장이 얘네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기는 해요. 저는 솔직히 해가지고 좀 과격하게 좀 나가야 된다고 봐요. 어떤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무슨
좀 성인용이라든가 뭐 성인용 아니면 뭐라 그럴까 좀 폭력성 뭐 이런 것도 과감하게 좀 풀어줘야 돼요. 게임 같은 분야에서도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니네가 정말 상상하고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봐. 규제 안 할 테니까 법적으로 처벌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진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 엉뚱한 생각들 다 한번 풀어서 만들어 봐. 해야 된다고 한번 봐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우리는 다 막고 있어. 요거 안 돼. 요거는 뭐 페미들이 안 된다고 그러고 저기는 뭐 학부모들이 안 된다고 하고 많거든요. 그런 규제가. 이런 데서 뭘 얘네들이 상상력을 펼쳐하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제일 편한 거 그냥 만들고 출품하고 그냥 그리고 졸업증 따가지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취직도 못하고 여기저기 하다가 그냥 보험회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간만 까먹다가 결과적으로 쿠팡 같은 데 일하는 거지. 인생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제2의 스티브 워즈니악은 될지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얘네들이 진짜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게임에서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게임에서 만들어서 재밌는 게임도 만들어보고 그걸로 한번 돈도 한번 벌어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구멍이 없다니까. 그럴 길이 없어요. 그냥 야 너네는 저기 카카오나 저기 NC소프트가 만든 게임들 그 열화 버전이나 만들어. 딱 이런 시장이야 우리나라는. 그런데서 뭔 게임이 나옵니까? 못 나오지. 요즘에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 중국이 다 엎은 거 아시죠? 요즘 우리나라 게임 시장도 중국산입니다. 전부 다. 애들 국산 게임 안 해요. 중국 게임 해요. 우리나라 국산 게임 회사들도 지금 계속 무너져 가고 있어요. 뭐 넥슨인가? 넥센도 뭐 저기 넥슨이에요? 넥슨이지. 넥슨도 뭐 중국한테 팔린다는 얘기가 좀 많죠. 그 한때 모바일 게임 시장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발달을 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많이 망했어요, 진짜. 많이 망하고 지금 이렇게 모바일 게임 순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모바일 게임 순위 상위권은 중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게임들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제조업 분야만 지금 중국이한테 먹힌 게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좀 이렇게 이런 분위기,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인공지능이 우리가 강국이 될 수 있냐? 절대 못 돼요. 결국 신산업이거든.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 신산업이거든요. 신산업이 육성이 되려면은 규제도 없어야 되고 그쪽에 규제도 없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걸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린 그것도 안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돈으로 그런 어떤 개발 같은 거를 돈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이쪽 인공지능과 컴퓨터공학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뭐 배우기도 하고 경험도 갖고 또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것도 활동도 하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가냐면 무슨 공공단체들 시민단체, 공공단체, 그 정부 단체들이 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방해를 해요, 그거를. 조금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려고 하면, 이걸로 가지고 돈을 벌려고 들어, 네가 감히? 어디 감히 얘들이 하는 게임을 가지고 네가 돈을 벌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뭔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하여튼 오랜만에 좀 정치 아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제 유튜브 컨셉에 맞는 얘기였어요. 원래 이게 원래 제 유튜브 컨셉에 맞는 얘기였고 앞으로도 좀 이런 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지식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인공지능 공부하고 있는 것도 이제 좀 책 사다가 좀 독학하는 게 좀 많고 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렇게 만져보고 있기는 한데 한마디로 수박 겉핥기죠. 저도 수박 겉핥기기는 한데 좀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보고 배우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기는 한데 보고 배울수록 이 인공지능이 갖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기는 해요. 아 진짜 이거는 앞으로 제조업 쪽하고 연결되면 정말 가능성이 크겠다. 조선 분야하고 이게 연결되면 어떤 시너지를 갖추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떤 시너지를 가지게 될까 하고 그쪽을 한번 이렇게 뒤져보면은 망해 있어. 제조업체들 망해 있어. 조선업체들도 많이 망해 있어.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열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인공지능이 치고 올라오고 뭐 중국산 인공지능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런 신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결국 우리나라의 기존 어떤 산업의 저변도 필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믹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존 산업과 믹싱이 됐을 때 이게 돈으로 환원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믹싱을 하려면 기존 산업이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기존 산업이 없네. 다 중국 때문에 다 망해가지고 다 파업하고 사라졌네. 그럼 얘 도대체 이 신산업은 어디에 믹싱을 해야 한단 말이냐? 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믹싱을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맨들인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 짓고 뭐 하고 한다 하는데 그게 인공지능을 발달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인공지능을 발달시키려면은 정말 사람들이 진짜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을 진짜 편리하게 여기고 내 돈을 지불해가지고 그 인공지능 어떤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기반이 지금 마련되어 있느냐 아니 기존에 있던 것도 무너져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제 방송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좀 새벽 시간에 좀 열을 냈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말이 술술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와가지고 하는 얘기지만 제가 원고를 없이 지금 방송을 하거든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원고 없이 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근데 이제 기존에 어떤 이전에 했던 방송들은 대부분 뭐 대통령 계엄이라든가 뭐 탄핵 관련해가지고 그 대통령 뭐 선거 관련해가지고 정치 관련 얘기다 보니까 그냥 뉴스 하나 띄워놓고 뉴스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됐는데 인터넷 뭐 기술 분야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진짜 원고 없이는 이게 풀기가 힘든 부분이라 가지고 오늘 방송 열 때 한 30분 정도만 얘기 풀면 다행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었는데 생각 외로 얘기가 술술 풀려 가지고 저 자신도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는데 그게 술술 풀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논리적인 결합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물론 이제 자화자찬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좀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해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이거 되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 이게 정부라든가 어떤 기업들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각심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해도라고 하죠. 이해도. 어떤 신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정부나 기업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저는 우리 일반인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비롯한 일반사 학생들, 아니면 회사원들,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쿠팡에서 포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노인분들 전부 다 해가지고 다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 노인분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노인분들이 인터넷을 할 줄 몰랐어요.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에는 인터넷을 대부분 PC로 했잖아요. 근데 이 노인분들이 진짜 컴퓨터를 어렵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그냥 딴 세상 얘기야, 노인들한테는. 젊은 사람들 뭐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인터넷으로 뭐 정보도 얻고, 인터넷으로 뭐 취직도 하고 한다는데, 노인분들한테는 이거는, 아이, 젊은이 이것 좀 해줘? 이런 수준이지, 자기가 직접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였는, 인터넷이 어려운 거였는데,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면서 인터넷이 쉬워진 거예요. 노인분들한테.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니까 스마트폰 앱들은 컴퓨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컴퓨터 하면은 막 창이 여러 개 떠 있고 이 프로그램 떠 있고 저 프로그램 떠 있고 마우스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뭐가 나오고 뭐 오른쪽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고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그냥 스마트폰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돼. 클릭이에요. 기본적인 이 작동 방식이 무슨 더블 클릭을 하거나 무슨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클릭이에요. 스마트폰에 붙어있는 버튼도 전원 버튼하고 볼륨 버튼밖에 기본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쓰기 너무 편한 거야 이게 단말기가. 그리고 인터넷을 하려고 해도 그냥 클릭해가지고 앱 한번 딱 누르면 인터넷 쫙 떠가지고 뉴스 뜨고 못 뜨고 하니까 그냥 인터넷 하고 그리고 뭐 카카오톡도 카톡 소리 나면은 그냥 카카오톡 딱 띄워가지고 그냥 카카오톡 거의 대화방 들어가서 대화하고 그리고
저기 뭐냐, 유튜브도 유튜브 딱 눌러가지고 그 유튜브 딱 뜨면 알고리즘 자기가 보는 것만 딱 나오니까 그 알고리즘 뭐 임영웅 노래 딱 또 클릭해서 또 듣고, 너무 쓰기 편한 인터페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스마트폰 덕분에 인터넷에 접근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볼까 해요, 제가. 그런 어떤, 과연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어떤 인터넷 어떤 인터페이스라든가 어떤 우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변화할지. 인터넷이 정말 편리한 건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년 세대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다가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노년 세대가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려운 나라 사정이라든가 어려운 나라 사정 얘기 같은 것도 뭐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유 솔직히 이제 지쳐요. 네, 맨날 뭐 해봐야 뭐 좀 서로 싸워대기나 하고 말량한 자존심 때문에 막 아휴 좀 지칩니다. 지쳐. 그래서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교양을 쌓을 수 있고 좀 지식 한 줌이라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방송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 좀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제 제 방송에서 좀 이게 듣고 싶은 주제라든가 아니면 뭐 제 방송에서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란가 이런 거 있으면은 뭐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방송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들으신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도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달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방송을 자주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할게요. 요즘 현생 좀 살아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좀 더위 조심하시고 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